자, 다음 내용은 338쪽 가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나오나요? 아까 2차 저당시장에서 유동화 중개기관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었죠? 적어도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 자, 여기 한국주택금융공사 하우징 파이낸스 이렇게 쓰겠습니다. 가 있는데 여기는 과거에 코모코라고 있었어요. 코리아 모기지 코퍼레이션. 그래서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식회사 이런 뜻인데 그냥 유동화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유동화 회사하고 뭐하고 주택 신용보증기금하고 2004년도에 합병이 되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가지를 주로 하겠네요. 유동화시키는 일하고 무슨 일? 주택 신용보증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유동화시키는 일을 한다는 건 아까 우리 유동화시킬 때 MBS 발행한 거 기억납니까? 이런 거 발행했죠? 그럼 MBS 발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모기지를 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모기지를 사옵니다. 그 모기지를 사오기 전에 모기지에 대해서 평가라든가 실사 이런 건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 얼마 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어때요? 사오겠죠. 그리고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요 모기지를 보유할 수도 있나요? 아까 보유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가지고 있으면서 원금이자 받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MBS 발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유동화시켜서 MBS 발행하면 뭐 들어오죠? 돈 들어오잖아요. 기억나죠? 예. 돈 들어와요. 그 돈 어디로 가요? 1차 대출자를 통해서 차입자에게 대출이 나가는 거죠. 그게 뭐다? 장기 주택담보대출.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름을 보금자리론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죠. 즉 모기지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업무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2차 대출 기간이기 때문에 1차 대출 기간인 은행에다가 신용공여라는 말은 돈을 빌려줄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일단 338쪽 봅니다. 자, 주요 업무에서 첫 번째 주택 저당 채권을 뭐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보유할 수 있다. 주택 저당 채권이 모기지죠. 모기지 보유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주택 저당 채권을 뭐 한다고요? 유동화할 수도 있다. 일단 타이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럼 주택 저당 채권을 339쪽 메뉴에 사올 때 평가나 실사해 보겠죠. 평가 실사합니다. 그리고 MBS 발행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더 써준다고요? 지급 보증 이런 거 발행했을 때 MBS 발행했을 때 지급 보증 이런 거 써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금융기관에다가 돈 빌려줄 수 있다 그랬죠? 신용공여입니다. 여섯 번째 주택금융 신용보증이라고 써놨죠? 여러분이 은행 가서 전세자금 대출 빌리고 싶어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을 받아오세요. 이렇게. 그래서 보증. 요런 거 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 써준다는 겁니다. 주택 관련돼 있는 각종 신용에 대한 보증을 써준다. 건설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아파트 지으려고 그래요.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럼 역시 어때요? 그와 관련된 보증 이런 것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주택금융 신용보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면 됩니다. 예, 뒤로 넘겨서 340쪽. 그거 외에 한 가지 더 일을 하고 있네요. 무슨 일을 한다고요? 요런 보금자리로는 기본적으로 주택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구입하고 싶은 거예요.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어때요? 돈 좀 빌려주세요. 목돈 요렇게. 1억 빌려주세요. 근데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은 변동금리가 많다는 거 기억납니까? 변동금리가 많다 그랬죠? 그리고 변동금리고 또 오래 장기간 빌려주면 불확실성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단기 대출을 시중은행은 선호하는 거죠. 단기 대출. 그리고 갚을 때 이자만 받다가 나중에 어때요? 원금 일시 상환하라 이런 것들 있죠. 요런 식으로 주로 이루어졌는데 보금자리로는 요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출을 받을 때 자, 요렇게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정금리로. 그리고 돈 빌렸으면 갚아야 되겠죠? 10년 이상의 장기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대출이라는 겁니다. 장기대출. 자, 장기대출이고 그 다음에 고정금리로 돈 갚는 방식과 관련해서 아까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이런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제 이자만 갚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원리금 균등이나 원금 균등이나 이런 식으로 또는 체증식으로 이렇게 갚아 나간다는 거예요. 40세 미만이면 체증식도 되거든요. 그래서 원금도 이렇게 일부 포함해서 갚아 나가는 방식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초기에 시험이 나온 적이 있는데 왜 일반 요런 시중은행하고는 어때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초기에 나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크게 시중은행에도 고정금리 많고요, 장기대출도 많고 하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죠. 여러분이 시중은행 가서 보금자리론 상품이다 이런 거 보셨죠? 그거는 은행 자체 상품이 아니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중은행의 위탁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 경우는 목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때요? 돈이 나가야 되죠. 예, 요런 게 기본적인 일반적인 저당이다 이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저당과는 달리 노년층이 되니까 이제 집은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요? 생활 자금이 부족하더라는 거요. 그래서 요 집을 담보로 잡히고 뭐 받고 싶다는 거요? 연금을 받고 싶다. 이해되셨나요? 예. 연금을 받고 싶다. 연금 받아서 나중에 어떡하라는 거요? 저 집 팔아서 그동안 받아간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가져가세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것을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일반 저당하고는 모양이 다르죠. 일반 저당은 매달마다 내 통장에서 돈 나가야 되는데 이건 매달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거꾸로다. 그래서 이걸 역저당이라고 썼다고요. 그래서 일반 저당하고 모양이 다르니까 이게 일반적인 저당의 형태니까 거꾸로다 이랬었더니 사람들이 역저당이라는 말을 대단히 싫어해요. 왜? 뭔 소리인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얘 이름을 주택연금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길게 쓰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받는 노후연금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주택연금과 관련된 각종 보증 이것도 어디에서 취급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40종 메뉴의 7번 주택을 담보로 한 노후연금 이런 말 있나요? 줄여서 주택연금 앞으로 제가 이렇게 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뭘 써준다고요? 보증을 써준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 MBS 발행한다 그랬죠? MBS 발행할 때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MBS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 불리는 MBS라는 이름을 가진 놈이 있고요. 하나는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그러니까 이게 뭐 이름이 길죠? 그 주택 저당 채권이 뭐예요? 모기잖아요. 담보돼 있다, 백드돼 있다, 채권이니까 본드죠. 그래서 이름이 뭐다? MBB. 요 두 가지 형태의 MBS가 발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론상의 MBS고 현실적으로는 요 주택 저당 증권이라는 이름을 가진 MBS하고 요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라는 MBB가 있는데, 그럼 요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때 그 341쪽에 가면 동그라미 1번 거기 5째 줄에 그런 말 나오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에 소요되는 자금을 주로 MBS 주택저당증권과 MBB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이라고 써놨죠. 그것의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서 MBS란 주택저당증권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해서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MBS는 지금 무슨 증권이라고요? 수익증권이래요. 그 말의 의미는 아까 우리 앞에서 이런 거 배웠죠? 차입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그게 쭉 누구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투자자까지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원리금이 그대로 투자자까지 넘어가는 수익증권적 성격이고 요 놈은요. MBB는 그 뭐라고 써놨어요? 3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한 채권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채권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는 누가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발행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자기가 원금과 이자 지급해야 되는 거고 요 위에 있는 요 MBS는요. 저 차입자가 갚아온 원금과 이자 그대로 누구한테? 투자자까지 넘어간다 이 소리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태로 지금 MBS가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다 하는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더 깊이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을 발행해서 유동화 자금을 조성한다. 이렇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345쪽으로 갑니다. 거기에 보금자리론 상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보금자리론. 아까 여기 한국주택금융사 취급하는 문 중에 보금자리론 있었죠? 예, 보금자리론. 자,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장기주택 자금대출제도 모기지론이다 이런 말 써놨죠? 그래서 주택저당증권 이런 거 발행해서 자금 조달되면 그걸 통해서 어때요? 이제 차입자에게 10년 이상 장기주택 자금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봐두실 것은 뒤로 넘겨서 자 거기 그 일반형 기본형 돼 있는 거에서 1번 신청 대상 보시면 요거는 보금자리로는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이래 물어보면 적어도 몇 세는 되셔야 된다? 성년은 돼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신청하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성년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주택을 가장 구입하겠다는 사람 또는 어때요? 1주택자이긴 한데 나 이사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럼 기존의 주택 처분할 테니까 새로운 집 살 때 보금자리론 좀 이용합시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일시적인 뭐라고 써놨어요? 2주택은 허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1주택자도 일시적인 2주택 허용됩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정도 보시고요. 뭐 산다고 했을 때 이용하는 거라고요? 주택 산다고 했을 때. 그런데 고가주택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니은번에 9억 초과하는 주택 있죠? 그거 할 때는 보금자리론 이용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돈 빌려주는데 하고 물었더니 얼마 100만 원 하고 범위에서부터 5억 범위 내에서 빌려주는데 그때는 뭘 다 따져본다? LTV 이런 거 다 따져서 70%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바탕으로 해서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억까지. 얼마 돈 빌려서는 갚아야 되겠죠? 10년 장기주택 담보대출이니까 10년부터 30년까지 범위 내에서 10년, 15년, 20년, 30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대출금리는 고정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갚을 때는요. 원리금 균등이나 원금 균등 그리고 최정식도 되는데 만 40세 미만이면 최정식도 되죠. 예, 그렇게 알아두시고 빨리 갚으면 고맙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런다고요? 조기 상환 수수료 내놔라 이렇게. 그래서 1.2% 범위 내에서 자녀일 수에 따라서 그 슬라이딩 방식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3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조기 상환 수수료가 줄어든다 그 소리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 347쪽에 그 T 보금자리론하고 U 보금자리론 이런 말이 있나요? T라고 하는 것은 트러디셔널 그래서 전통적인 보금자리론 그런 뜻인데요. 그것은 전통적인 것은 보금자리론 이용하려면요. 금융기관 가서 그 상담하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원을 통해서 이용하는 게 T 보금자리론이에요. 그런데 금융기관 가지 않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인터넷 접속해 가지고 어때요? 보금자리론 신청할 수도 있죠. 그럼 필요한 서류들은 뭐 우편으로 보내고 상담은 또 전화로 하기로 하고 뭐 이러면서 어때요? 보금자리론 이용하는 것은 유보금자리론. 유가 아까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유보금자리론 뭐 두 가지가 있다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조금 나왔는데 지금은 많이 거의 뭐 잘 안 나오죠. 넘어갑니다. 348쪽 타이틀 정도는 읽어보세요. 매니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라고 하는 것도 있나요? 예, 그것도 어디에서 하는 거라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취급하는 거고 뒤로 넘겨서 350쪽에 7번 적격대출 상품 있나요?
그것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이고 그래서 타이틀 정도라도 그냥 뭔 소린가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시험은 351쪽에 있는 뭐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고요? 주택연금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주택연금은 누가 이용하는 거라고요? 누가 보니까 거기 이제 주택연금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노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뭐다? 주택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주택연금 관련해서는 이제 물어볼 때 일단 주택연금의 맨 밑에 장점부터 하나씩 보시죠. 평생거주, 평생직업 이런 말 나옵니까? 또는 일정기간 연금직업 이렇게 해서 종신직업 방식도 있고요. 확정기간 방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지급을 해준다 하는 겁니다. 원칙이. 그리고 가입자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역시 평생 동안 지급해준다. 똑같이. 그래서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평생 거주, 평생 지급받을 수 있고 확정기간 방식이면 확정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누가 보정하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연금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주택연금은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요 대출입니다. 연금 형태의 대출이라고요. 어디서 대출 받아요? 당연히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요.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보증을 서준다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 서준다고요. 그러니까 대출해 주면 당연히 건전한권 설정하겠죠? 건전한권 맨 밑에 설정할 때 뭐 지방교육세니 농특세니 국민주택 채권 매입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의무가 어떻다? 면제된다 하는 거 하나 봐두시고 뒤로 넘겨서 그 다음에 주택연금 요거 가입하면 재산세 25% 감면 혜택이 있고요. 또 거기 보면 소득공제 이런 말 나오나요? 연간 소득공제 200만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부부 모두 사망시 또는 원하는 때 정산이 가능하다. 그때 주택연금은 언제든지 별도의 중개상한 수수료 없이 전액 또는 일부 정산이 가능하다. 단 초기 보정료 환급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 나와요? 초기 보정료 이런 말 나오나요? 자, 원래 주택연금이 여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일반 시중은행에서 뭐 해줬다고요? 대출, 연금 형태의 대출 해줬다고 은행에서 이렇게. 그런데 이 대출을 너무 많이 해주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기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이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요 처분 가격보다 요 지급한 원리금이 더 클 수 있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 손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기간을 딱 한정했다고요. 10년 요렇게. 그러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10년 딱 한정했더니 10년 동안 지급해준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요 노년층이 60세가 되셔서 연금이나 받자 그래서 주택연금을 은행에서 받은 거예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잘 받았어요. 문제는요. 인생은 몇 세부터예요? 70세부터잖아요. 농담이 아니고 우리 진주 수강생 중에도 지금 올해 70세인 분이 있어요. 작년에 최고령 합격자도 당연히 70세 넘고 중개사를 하시겠다고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이라고 노년층에 그러면서 어때요? 이러시는데 갑자기 집을 처분해야 된다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럼 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요런 노년층들이 잘 가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노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요 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누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개입하는 거예요. 개입해서 이제 여기에 생기는 문제점들 하나씩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제일 먼저 요 분한테는 뭐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연금 요 10년이 문제가 됩니까? 그럼 지워버리세요. 종신토록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죽을 때까지 그런 말씀 안 돼요. 예, 종신토록 이렇게. 그래서 종신토록 이렇게 지급해 드릴게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제 사망시에 지급한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모님이 또 한마디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남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내가 더 오래 사는데. 그래서 뭐 해줬어요? 부부 모두 이렇게 배우자까지 종신토록 지급해 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랬더니 아드님이 또 한마디 하겠죠? 나는 이렇게 그래요. 아드님은 오직 뭐만 바라봐요? 아니에요. 아버님의 건강과 행복만 바라봐요. 대한민국 아드님을 그렇게 욕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직 아버님의 건강과 행복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아드님 같은 경우는 혹시 아버님이 너무 오래 사셔서 연금을 어때요? 너무 많이 받아가셔서 요 주택 처분하더라도 부족액이 있으면 아드님에게 쫓아가서 달라고 안 할게 이렇게. 대신에 아버님이 좀 너무 빨리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것은 얼마나 슬프세요. 위로는 좀 안 되겠지만 남은 돈 드릴게요 이렇게. 요렇게 해서 아드님도 행복해졌죠. 예, 뭐 또 누가 그럼 남았어요? 은행이 남았잖아요. 그럼 은행은요. 연금 너무 많이 지급해서 이게 연금액이 주택 처분 가격을 넘어가면 어떡하라고요 이거. 그랬을 때 누가 또 지급을 해주겠다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 부족액을 채워주겠대요. 은행에다 주겠대요. 그럼 여기는 천사예요? 뭐 천사는 개뿔. 그래서 어때요? 천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초기 보정료를 떼겠대요. 보증서 준다 그랬잖아요. 초기 보정료 처음에 얼마 뗐냐면 주택 가격의 2% 뗐어요. 그럼 5억짜리 집이면요. 얼마 보정료 뗀 거요? 1,000만 원 보정료 뗀 거요. 요것만 뗀 게 아니라요. 연 보정료 그래가지고요. 연마다 보정 잔액에 0.5%씩 또 뗐어요. 요 돈들 떼놨다가 뭐 하겠다는 거요? 돈 만들어놨다가 기금 적립해놨다가 혹시 여기서 너무 많이 받아가셨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충해 주겠다는 거 이렇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보정료를 2%씩이나 떼고 말이죠. 이렇게 막 또 불만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걸 낮춰줬어요. 얼마로? 1.5%로.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뭐 별로 안 고마워하고 있는데 그 요거 낮춰줬다고 요거를 또 올렸어요. 0.75%로. 요거 많다 그러니까 요거 낮춰줄게 그래 놓고 요거 서 조용히 올리고 이렇게. 이걸 조삼모사라 그래요. 저한테 이렇게 가지고 어때요? 요렇게 요거 보정료 떼놨다가 요거 해준다는 거요. 이해됐죠? 그럼 초기 보정료 떼놨는데 이 사람이 어때요? 로또 복금 당첨됐대요. 그래서 연금 받다가 빨리 갚아버렸어 이제. 조기 상환할 수 있죠. 이것도 대출이니까. 조기 상환하면 뭐 안 내야 된다고요?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이 그렇게 써놨나요? 막 신났어요. 근데 이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다만 초기 보정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어이 뭐예요? 이게 일종의 이게 조기 상환 수수료 성격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결국은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기 보정료 환급 안 된대요. 그러나 조기 상환 수수료는 없지만 초기 보정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6번 합리적인 상속이라고 써놨죠. 주택연금 종료 시 종료 사유가 발생했는데 주택을 처분해서 청산하면 되고 연금 수령액 등의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는 않는다. 그 말 이해됐죠? 그 다음에 반대로 남으면 뭐 해주겠다? 돌려줄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됐네요. 맨 밑에 4번 가입 요건 봅니다. 자, 뭐라고 써놨? 건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가 만 몇 세 이상? 60세 이상이다. 그래서 여기 소유자, 주택의 소유자가 몇 세 이상이셔야 된다고요?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옆 페이지 보면 박스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단독 소유 그래 놓고 소유자가 62세고 배우자가 58세면 가입 가능하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소유자가 52세고 배우자가 62세면 가입 불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또 배우자, 소유자는 남자고 배우자는 여자예요. 몇 세라고요? 남자는 52세, 여성분은요 62세.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성분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앞에 가서 피켓 시위한 거죠. 연하 커플에 대한 차별이다 이러면서. 아니 이런 게 어딨냐 이렇게 가서 막 피켓 시위했어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꿨어요. 뭐라고요? 거기 352쪽 맨 밑에 1번을 이렇게 바꾸세요. 건저당권 설정일 기준에서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이렇게 올해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도 62세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남자가 52세라도 소유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353쪽 박스를 지워버리라는 거 이제. 예, 필요 없었으니까. 그 말 이해됐나요? 예. 그래서 소유자 또는 누가 배우자가 몇 세 이상이면 된다고요? 60세 이상이면 돼요. 이렇게 지금은 올해 바뀐 내용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두 번째 주택 보유수입니다. 원래 이 주택 보유수도 이게 부부 기준에서 1주택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다주택자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갑하골이 있는데요. 갑하골인데 어때요? 친구예요. 갑은 9억짜리 서초동에 아파트 갖고 있어요. 어른요, 저 시골에 1억 해서 어때요? 세 채 주택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갑이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주택연금 받는다고 막 신나가지고. 몇백만 원씩 막 나오니까 그냥 평생 이제 먹고 살겠다 이러면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요 사람도 어때요? 주택연금 받으러 갔더니 다주택자라고 안 된대. 그 사람이 또 뭐 하겠어요? 또 피켓시기 하는 거지. 이상한 것 같아요. 얘가 더 잘 사는데 왜 난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듣고 보니 또 그 말도 맞나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부부를 기준해서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이하인 다주택자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9억 이하인 다주택자 된다 그랬더니 이번엔 또 병이 나타나갖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요 5억짜리 하고요 4억 1천만 원짜리 하나 있거든요. 주택이. 두 개 합해봤자 9억 1천만 원이고요. 얘랑 별 차이도 안 나요. 그런데 나는 또 안 된다네요. 이러면서 좀 나도 좀 억울한 것 같아요. 하면서 또 피켓이 또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서 3번에 또 써놨죠. 상기 2번의 2주택자는요. 3년 이내 비거주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하다. 이런 말 써놨나요? 이 사람은 9억을 넘어가는 2주택자잖아요. 9억을 넘어가지만 3년 이내에 지금 자기가 안 살고 있는 집 한 채를 뭐 한다면 처분한다면 그때는 가능하도록 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택 보유수와 관련해서 이제 다주택자도 되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자, 그래요. 자, 세 번째, 그게 대상주택 보세요. 시가, 그래도 요 주택을 담보로 한 노후연금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고가주택이니까 그거 뭐 10억짜리 갖고 있으면 팔고 5억짜리로 가시고 5억 가지고 살면 되잖아.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9억 넘어가면 안 된다 이랬어요.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이렇게.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10억짜리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죄냐? 왜 나는 주택연금 또 안 되냐냐? 막 이런 사람 생겼나요? 그쵸? 뭐 이것도 역차별이다 이러면서 또 피켓이 또 한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9억 그것도 폐지하려 그래요. 그런데 아직은 폐지가 안 됐어요. 하반기니까 여러분은 시험 공고일이 7월 27일 기준이죠. 그때 공고될 거예요. 그 전에 폐지가 돼서 시행이 되면 9억도 없어지는 거지만 아직 그 날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대로 뭐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9억 이하 주택이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됐죠? 예. 그 다음에 그 9억 이하 주택에 보면 주택법상 주택이 있고 니은번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이런 것도 있나요? 그래서 분양되어 있는 노인복지주택 이런 게 다 대상주택이 되는데요. 그 하나 더 알아둘 거 D급번에 뭐가 있어요? 복합용도주택 이런 말 있나요? 복합용도주택. 요 1층은 뭐고? 상가고 2층, 3층은 주택 우선 집들 있죠? 그럼 이 사람도 또 가서 피켓이 또 한 거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나는 안 돼요? 이러면서. 그래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얼마 이상이라면 2분의 1, 그 주택에 쓰이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라면 가입이 어떻다? 가능하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런 복합용도주택도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다. 이렇게. 자, 뒤로 넘깁니다. 그 다음에 354쪽 메뉴에 오피스텔,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이런 거는 주택에서 제외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써놨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 담보로 해서는 주택연금 이용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전답은 나중에 농지연금 이용해야 돼요. 그죠? 근데 오피스텔 이런 거 있나요? 오피스텔도 주거용 있잖아요. 주거용 오피스텔 있는 사람은요. 나도 억울한 것 같아요. 나도 주거용인데 막 이렇게. 그래서 하반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제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또. 그래서 이게 제도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과정에 있고요. 다만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으니까 오피스텔은 안 된다고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아셨죠? 예, 뭐 시험이 안 나온다고요? 왜요? 지금 요 주택연금은 나올 수 있어요, 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보는 거요. 그래서 그 밑에 봅니다. 보증기한은 언제까지요? 종신토록이라 그랬죠? 예, 종신토록입니다. 보증기한.
근데 그 동그라미 1번에 2번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이용 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요, 이혼할 때는 신중하게 하시란 소리예요. 주택연금 받기 전에 이혼하시든가 재산분할 청구해가지고. 자, 근데 주택연금 받는 도중에 이혼하면 배우자는 주택연금 받을 수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유권을 본인에게 돌려놓고 이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용 도중에 뭐 하셨다? 재혼했다. 그럼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 받을 수 없다. 재혼하기 전에 첫 번째 물어봐야 되는 게 주택연금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이거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주택연금 안 받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재혼을 하시고 주택연금 이미 받고 있다 그러면 예,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주택연금이 이제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어요. 자, 주택연금 종료 사유라고 돼 있나요? 뭐 당연히 두 분 모두 사망하시면 종료되는 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주택연금 이용자가 담보주택 소유권을 상실했대요. 그럼 담보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료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도 대출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대출이니까 지금 소유자가 사망하셨어요. 그럼 배우자가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6개월 이내에 그 대출을 인수하겠다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인수를 안 한대요. 그러면 종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건 종신직업, 종신거주가 원칙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그 집에 거주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도 주택연금 종료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왜 거주 안 하느냐 봤더니 아프셔서 병원에 가 계신데요. 그럼 그것 때문에 종료하면 안 되겠죠. 예외 사유는 많다는 거예요. 5번에 이사 갔어요. 그럼 이사 가면 담보주택을 이사간 집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담보주택을 변경한 경우는 최애라고 써놨죠. 담보주택으로 이사간 집을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연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겠죠. 담보가치에 따라서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아까 종신 방식하고 무슨 방식이 있다고요? 확정 기간 방식. 뭐 이것도 지금 뭐 우대 방식도 나오고 다양한 방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종신 방식에서는 거기 355쪽 메뉴에 유형에 보면 종신 지급 방식이라고 써놨죠. 또 뭐가 있어요? 종신 혼합 방식이라고 써놨나요? 종신 지급 방식은 말 그대로 수시 인출한도 없이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신 지급 방식이다 그러면 연금을 말 그대로 종신토록 이렇게 받는 거라고 그냥. 근데 종신 혼합 방식은요.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아들내미 장가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개별 인출금이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놔요. 그래서 요 돈은 마음대로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나머지 금액은 좀 적게 받았으면 되겠죠. 그게 무슨 방식이에요? 종신 혼합 방식이에요. 자, 확정기간 방식은 말 그대로 확정기간 동안만 받는 방식이에요. 원래 이거는 종신 방식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 지금 나이가 80세 됐는데 병원에서 중병에 걸려서 얼마 못 사신다더라. 그러면 이제 어떡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연금을 왕창 좀 받고 싶다. 이게 종신이면 아무래도 금액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냥 한 10년만 화끈하게 살다 갈란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어때요? 확정기간 방식에서 10년에 30년까지 어때요? 나눠 지급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만 지급하는 방식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맨 밑에 그 개별 인출금이라고 하는 거 목돈 찾을 수 있다 그랬죠? 그 찾아서 뭐 할 건데요? 그 355쪽 맨 밑에 박스에 뭐라고 써놨어요? 찾아서 뭐 할 거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의료비나 교육비 이런 데 쓴대요. 관혼 상제 아들내미 뭐 장가보내 이런 데 쓴대요. 그러면 괜찮겠죠. 그런데 요 연금 찾아가지고 뭐 할 거요? 노년층의 행복은 정성 카지노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도박, 투기 이런 데다가 막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한테 더 사자 그래서 어때요? 뭐니 해도 투기가 최고야 그래서 어때요? 또 이제 막 전국을 다니시면서 투기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주택 구입이라든가 임차자금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 넘어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56쪽에 가면 8번에 월 지급금 지급 유형이란 말이 나오죠.
그거는 옵션이에요, 옵션. 그러니까 연금을 받을 때 이렇게 정액형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어때요? 처음엔 좀 적게 받다가 뒤로 갈수록 좀 많이 받고 싶다. 그럴 수 있나요? 그게 증가형이고요. 처음에 많이 받다가 뒤로 갈수록 적게 받고 싶다. 감소형이고요. 그 다음에 전후 후박형이다. 그래서 전이 후한 거예요. 후가 박한 거고.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좀 어때요? 많이 주다가 11년 때부터는요. 이게 한 70%밖에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예. 그렇게 옵션을 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정률형, 뭐 증가형, 감소형 이런 건 지금 폐지됐어요. 예, 정신산업다 이래서. 예. 그래서 정액형하고 어때요? 전후 후박형 이렇게만 지금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뭐 그 정도만 아시고요. 넘어갑니다. 357쪽에 가면 357쪽에 가면 자, 대출금리는 아까 보금자리로는 무슨 금리였어요? 고정금리였던 기억나죠? 근데 여기는 무슨 금리예요?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 즉 나중에 이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출 받았으니까. 그래서 변동금리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가입비 있다 그랬죠? 초기 보증료 주택가격이 얼마? 1.5%. 또 연보증료 얼마? 0.75% 보증자에게.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맨 밑에 담보 제공해서 아들내미 집 담보 잡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런다는 거요? 안 된대요. 그래서 맨 밑에 2번 제3자 소유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한번 읽어보시고 뒤로 넘겨서 이제 대출금 상한은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 원칙이 대출금 상한액은 담보주택 처분 범위 내로 한정된다 이런 말 보이나요? 대출금 상한은 담보주택 처분 범위 내로 한정된다는 말은 주택 처분 금액하고 연금 지급액하고 비교했을 때 처분 금액이 더 크다 그러면 남은 게 있다는 소리죠. 그럼 상속인한테 돌려주고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속인한테 가서 내놔라 안 한다 그랬죠.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택연금 청구 금액은 뭐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요? 담보주택 범위 내로 한정된다. 이해되셨나요? 예. 요 범위 내로 처분 가격 범위 내로 한정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원칙. 원칙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뭐가 예외인데 그랬을 때 자, 이런 거 뭐 예외 사유 몇 가지 있는데 두 가지만 설명할게요. 자, 이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분이 지금 주택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와, 110세가 되셨어요. 계속 받고 있어요. 와, 그래서 이제 기네스북에 등장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최고령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에도 드디어 최고령 분이 생기셨다 그래가지고 인터뷰하러 가봤더니 이미 30년 전에 사망하셨네. 그런데 아들내미가 사망신고를 안 해가지고 어때요? 연금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내미가 뭐라 그래요? 역시 아버님은 영원한 나의 이제 뭐 좌우지간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어때요? 아버님 최고야 이러면서 계속 받고 있네. 일종의 뭐죠? 부정수급이잖아요. 그게 그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급된 돈이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잖아요. 사망하셨으니까. 근데 해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 지급액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세월이 맑아서 이 담보주택 가치가 별로 없고 그러면 다른 재산에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압류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하나만 더 설명하면 이분께서 이제 또 보니까 어떤 분이세요? 요 집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집하고 나의 몸은 뭐다? 일심동체다.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사망하실 때가 되셨어요. 그래서 집을 뭐 했어요? 예, 함께 사망하셨어요. 집과. 조용히 불내서 어때요? 예, 다 이렇게 너와 나와 함께 가자 이러면서 이게 순장도 아니고 그렇죠. 같이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요. 이때는 그 4번이잖아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담보주택이 훼손되었죠. 그럼 이게 담보가 없었으니까 딴 데라도 가서 상한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외는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예, 그런 게 있다. 자, 그 맨 밑에 일반 주택연금하고 보금자리론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일반 주택연금은 뭐 때문에 지금 받는 거요? 노후생활자금 때문에 받는 거죠? 보금자리론은요, 주택 구입하기 위해서고요. 일반 주택연금은 연금 형식으로 대출받는 거죠. 매월 분할해서 지급을 받는 겁니다. 근데 보금자리론은 목돈 일시불 한꺼번에 들어오죠. 집 사야 돼 이러니까. 그 다음에 대출기간은 일반 주택연금은요.
이게 종신토록이니까 미확정, 아까 확정기간 방식도 있었죠. 확정기간 이렇게. 근데 보금자리로는 장기주택담보대출이니까 10년에 30년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상환 방법은요. 주택연금은 사망하셨으면 일시에 상환해야 되죠. 이자는 변동금리라 그랬어요. 보금자리로는요. 원리금 균등이나 원금 균등 이런 식으로 상환하고 고정금리라 그랬어요. 주택연금은 계속 연금을 받는 거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보금자리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갚았으니까 부채 규모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계약이 끝났어요. 그러면 주택연금은 팔아야 되고 보금자리로는 이제 내 집이다 이렇게 된 거죠. 다 갚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주이용층은 주택연금은 고령층이고 보금자리로는 청장년층이다 이렇게. 자, 맨 밑에 심화학습에 농지연금 상품 이런 말이 있나요? 그러니까 시골에 계신 분이 또 PKC 한 거죠. 아니 왜 주택만 담보로 해요? 우리 시골은 주택 이거 담보가치 해봤자 얼마 없어서 어때요? 연금도 안 나오는데 잘? 그래서 어때요? 땅, 이게 농지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이거 담보할게요. 그래서 농지연금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때 농지연금에서 맨 밑에 보면 신청 자격 봅니다. 자, 연령은 신청 연도 말일 기준에서 소유자 본인이 만 몇 세 이상? 65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배우자가 아닙니다. 소유자 본인이 65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연번에 보니까 360쪽 매니에 신청일 기준에서 농지법상 뭐 해야 된다고요? 농업인이어야 된다. 그래서 농업이니까 영농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이상? 5년 이상 이렇게. 근데 5년은 계속적일 필요는 없고요. 살아오면서 전체 기간 동안 5년 이상 농사 지었으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소유농지입니다. 그 소유농지에 신청일 소유하고 있는 농지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일 거죠. 그래서 나왔나요? 그랬더니 또 누가 나타났어요? 또 PKC 나타났어요? 아니 저 지리산 밑에 시골에 있는 분이 지금 4만 제곱미터 땅을 농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4만 제곱미터 다 해봤자 이거 보니까 1억도 안 간대. 그런데 저 서울 주변에 있는 농지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2만 제곱미터 가지고 있대요. 요 2만 제곱미터 했더니 100억이래. 그러니까 요 사람은 되고 요 사람은요.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가서 PKC 한 거죠.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거 3만 제곱미터 없애버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PKC 하면 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3만 제곱미터 면적은 없어졌습니다. 자, 4번 농지를 담보로 해서 연금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농지에서 전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고요. 가입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됩니다. 저당권 이런 거 설정돼 있으면 안 되고요. 압류 가압류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왜 담보로 삼을 거니까 그 농지에.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지급 방식은 종신형도 있고 뭐도 있다고요? 기간형도 있구나.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농지연금이라고 하는 것 또 있구나 하는 것 정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봅니다.